예, 안녕하십니까. 대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쉬운 계정과목별 회계 해설 9편째 시간이고요. 유가증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블로그에 장기 연재했던 26편의 계정과목별 24번이네요. 예, 24편의 계정과목 해설을 동영상 강의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유가증권 편입니다. 사실 유거증권은 우리가 일반 회계 기준에서 4개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매도 가능 증권. 정의를 각각 살펴보면 단기 매매 증권은 회사가 이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매입 매도하는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 같이 만기가 정해져 있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인데, 결국 지분법 주식, 관계기업, 종속기업 이렇게 말하는 주식을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영역, 이걸 이제 지분법 평가 대상인데 일반적으로 20%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배력, 종속기업 뜻이죠. 연결 대상, 일반적으로는 이제 50% 플러스 1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분율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 관계 등에 따라서 20%가 미만이어도 지분법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0% 미만이어도 연결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 외에 모든 어떤 유가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종류에는 주식, 국공채, 펀드, 수익증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사실 수익증권을 장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으로 볼 것이냐, 유가증권으로 볼 것이냐 애매하죠. 일반적으로는 유가증권이 맞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 은행의 수익증권 같은 경우에 그렇게 굳이 유가증권을 할 필요가 있을까? 장기금융, 단기금융 상품으로 분류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상품권을 좀 유가증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뭔가 금전적인 효력이 있는 증서, 이거를 좀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회계적으로 좀 선급금, 선급금에서 취득하고 사용할 때 비용,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이런 것들로 비용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유가증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주식, 국공채, 수익증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모든 자산은 취득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손상을 어떻게 하느냐, 제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는데요. 그래서 유가증권의 취득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취득원가로 한다. 유가증권에서 나올 수 있는 부대비용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도 이제 부대비용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 관련 자본 중개 수수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한다 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부대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평가의 문제인데요. 유가증권은 이제 평가가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증권사나 이걸 업으로 하는 회사가 이제 해당이 될 거니까, 일반 제조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업종들은 단기 매매 증권이 나올 가능성이 좀 없죠. 그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국공채 사시는 분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이 나오는 부분은 요 두 개겠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매도 가능 증권일 겁니다. 사실 단기 매매 증권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 평가하고 해당 시가와 차이를 단기 손익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다 보니까 시가 평가라기보다는 유효이자율로 생각하 후 원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자 수익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이렇게 유효이자를 해서 삼각후원가 하는 게 전환사채가 일반적인 형태이죠. 캐시프로, 미래 캐시프로를 추정을 해서 우리 유효이자율로 나누어서 취득원 생각하는 방법.
예, 그게 이제 삼각후 원가인데, 예, 삼각후 원가로 평가. 저도 뭐 별로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국공제를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뭐 실익이 없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뭐 시가 없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보통은 그냥 이자 수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법 평가에 대해서, 지분법 평가는, 예, 피투자, 예, 누가 와가지고요. 피투자 법인의 실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방법인데, 뭐 사실 굉장히 어렵죠. 예. 뭐 피투자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우리의 지분율로 곱해서 평가하는 방법 조금 어렵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예, 시가로 평가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과는 다르게 기타 포괄손익으로 한다. 예, 이런 부분인데 사실 중소기업이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겁니다. 중소기업 특례가 있는데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없다. 예,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게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 하지만 시장성 있는 지분, 신장사 주식은 취득원가로 하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 뭐 관계기업이라고 하면 지분법 대상, 회사는 지분법 적용을 안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결 대상이면 해야 된다. 라는 거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단기 매매 증권, 노가다 증권 평가에 대해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회계 처리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를 단기 손익으로 한다. 보시면 취득을 100원에 했는데 결산일 시점에 110원이다라고 하면 평가 이익을 영업의 수익으로 10을 올려놓는다. 근데 매너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평가이익이긴 하지만 기타 포괄. 예, 저희 자본 항목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있는데 그 항목으로 10을 올린다. 예, 단기 손익이 아니라 기타 자본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처분을 이제 130원에 했다면 여기는 단기 매매증권 110이 될 거고요. 예, 뭐 130원 왔으면 처분이익이 20원이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은 이 자본 항목에 10이라는 게 달려있기 때문에 같이 없애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처분이익은 30원. 처분이익이 다르죠? 결국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 금액의, 최초에 취득한 금액과 처분가액의 차이가 처분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타 포괄, 자본으로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매도하는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 항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세무는 이 평가를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보, 결국 세무상가액은 110원이 아니라 100원인 거죠. 이렇게 세무조정을, 요거는 이해가 되죠? 평가이익으로 했지만 그걸 없애준다. 근데 매너 가능 증권은 이익이 아닙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해드렸듯이 기타 포괄이죠. 결국 입금불산입 요 10원을 없애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익으로 잡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양편조정이라고 하는데 같은 금액을 반대 방향으로 입금산입 10 기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세무상 금액은 마찬가지 100원이지만 이렇게 두 개의 분계가 나오게 됩니다.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 유보로 떠 있으니까 입금산입 10원을 유보로 없애주는, 결국 이렇게 유보 잔액은 빵이 되는 거죠. 똑같이 입금산입을 시켜주지만 여기는 똑같이 기타도 없어지기 때문에 입금부산입 10 양편조정으로 처분 때도 평가 때 처분 때 모두 양편조정으로 없애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익의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 손익으로 한 게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내긴 좀 심심해서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는 회사와 안 하는 회사 되게 어렵거든요.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매도 가능 증권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유보 잔액이 이제 2원이 있잖아요. 22% 곱해서 이 10원에 2원, 그죠? 근데 이거를 기타 포괄 평가 이익에서 없애줘야 됩니다. 그거만큼을. 신기하죠? 좀 뭐 이연법인세 부분을 좀 아시는 분이어야 좀 이해가 될 텐데 이연법인세 부분에서 이 평가손익만큼도 없앤다. 결국 기타 포괄 손익은 10이 아니라 8이 된다. 요거는 이제 이연법인세에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처분할 때 이런 엄청난 분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것만 조금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연법인세 회계를 하는 회사에서는 기타 포괄이 없어질 때
이렇게 처분이익이 그냥 나올 수가 없다. 이연법인세 부분만큼 감안돼서 나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잔액이 기타 포괄이 8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8을 없애시고 끝냅니다. 안 되는 거죠. 10을 없애줘야 되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10 없애서 기타 포괄이 마이너스 2를 남게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연법인세 회계를 할 경우에는 기타 포괄이 생긴 매도가능증권 처분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좀 찾아볼 수 있을 테니까요. 예,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상인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에 있어서 취득, 평가, 손상, 제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회계 기준의 순서다. 결국 평가를 했어도 손상의 이슈가 또 있습니다. 흔하게 뭐 중소기업 특례로 평가를 안 해도 되잖아요. 손상 왜 해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예, 뭐 지원법 안 하는데 손상 왜 하냐? 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보시면 특례로 뭐 시장성 없는 지분은 취등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뭐 관계기업은 지분법 적용 안 할 수 있다. 손상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결국 평가와 손상은 다른 얘기다. 그래서 평가를 했어도 추가로 손상을 인식할 수도 있고, 특례로 평가를 안 했어도 손상 여부는 꼭 확인을 해야 된다. 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예, 우리가 뭐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사채 발행한 다음에 후순위 사채를 매입하는 뭐 CBO 사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거의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취득하자마자 매도 가능증권 손상 차선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세법상은 뭐 송금불산이 그다음에 그 해당 페이퍼 컴퍼니가 청산했을 때 이제 송금을 인정받는 회계 처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량이나 뭐 부동산 취득할 때 공채 매입하고 팔잖아요. 그래서 처분 손실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매도가는 증권 처분 손실, 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로 띄워놓는 회사가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예,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법정 관리로 이제 채권이 있어서 채권을 돈을 못 받고 주식으로 받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예, 이때는 시가와 채권의 차이를 채권의 대손충당금으로, 예, 뭐 유가증권 평가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최초부터 시가 차이를, 예, 매출 채권의 뭐 대손충당금 뭐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됩니다. 법정관리 이거는 이제 금융상품 기준서 채권 채무 재조정이라고 따로 이제 챕터가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받는 시가와 채권의 차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